네,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심과 여론 추이를 샅샅이 훑어보는 시간 이슈 폴폴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긍정평가가 38%, 부정평가는 55%인데요. 지난 2월 2주차 조사 대비해서 긍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고 또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좀 오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월 4주를 기점으로 긍정평가는 30%대 후반까지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50% 중반까지 떨어졌는데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사 파업이 지난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의사를 이제 2,000명 정도 대폭 증원한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그 찬성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사 증원이 일종의 개혁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면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같은 조사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셋째 주 이후 최고치인데 세 가지 이유, 명품백 논란이 일단락된 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의대 증원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1%,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1%, 지지정당 없음, 모름, 무응답이 24%였습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고요.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네, 최근에 공천 작업이 양당에서 그 중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거의 이제 3분의 2 정도 마쳤고, 예. 민주당은 한 초반에 이제 이루고 있는데, 공천을 어느 정당이 더 스마트하게 하고 있나, 또 어느 정당의 공천 작업이 잡음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경쟁력 중심으로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면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공천 잡음이 지금 굉장히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 올랐지만 양당의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8%포인트 차이다. 이렇게 되면 이 민주당의 총선 전망은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 조사가 월, 화, 수 3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이 개혁신당 결렬 선언이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당 통합 결렬에 대한 일부 여론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혁신당의 등장 때문에 이 녹색정의당이 상당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총선에 48일 남긴 시점에서 중도층의 지지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6%포인트 올랐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게 저희가 앞서 봤던 정당 지지도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왜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졌을까요? 네, 일종의 기만적인 상승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보수 성향 결집도가 72%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의 진보 성향 결집은 5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 난맥상이 심화되면서 예. 진보 성향이 중도로 빠져나갔다. 그 중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민주당의 진보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전국 지표 조사 결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자, 이번 총선 관련 결과도 보겠습니다. 자신의 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당이 제1당이 될 것 같은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9%를 획득을 했는데요. 일단 오차범위 내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진 못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41%로 앞선데요. 예. 사실 작년 10월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확산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접어든 것은 설 연휴 한 일주 전부터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민주당의 강세가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상승세라는 여론은 아직은 이제 순차적으로 시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이 지지율에는 치명적인 지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이 연령별 투표율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투표율은 77.1%였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대선, 2017년 대선은 77.2%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0.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보면 차이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 기반인 60대 이상의 이 투표율은 5%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50대는 이제 비슷했고 또 40대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데 5%포인트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게 언제 대선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 대선에 비해서 지지난 대선 2022년 대선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2030 투표율도 계속 하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지난 대선에 비해서 5에서 10%포인트까지 이제 그 투표율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투표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은 6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 그러니까 연령별로 투표율 격차를 반영해 보면 지금은 이제 이 국민의힘이 다소 우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안정적으로 앞서려면 최소 5%포인트 이상 앞서 나가야 된다. 이것이 그렇군요. 연령별 투표율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의 총선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총선에서 어떤 주장에 더 공감이 가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4%,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기는 합니다만 안정론은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낮아졌고요. 견제론은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 여당 견제하면 정부 여당의 대표를 윤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저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저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과는 좀 다소 별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카이스트 졸업식에 윤 대통령이 이제 갔었는데 그때 학생 하나가 R&D 예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려 나갔잖아요. 입틀막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금요일 날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사 기간 월, 화, 수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그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의 감정선을 터치해서 정부 여당 견제론을 좀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부터 의사 파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의사 파업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그 중도 부당층 확장성에 좀 기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아무튼 의료 대란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도 책임을 묻는 그런 지표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카이스트 졸업식 사건이 여기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총선 대진표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격전지 가상 대결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각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게 지난 17일부터 4일간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인천 계양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결과입니다. 이게 미니 대선으로도 불리고 있는 두 사람의 대결인데요. 이 시점에서 10%포인트 차이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그 양자 대결할 경우에 45%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면
사실상 승부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4%니까 45%에 근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인천에서 가장 야당세가 강한 민주당세가 강한 데가 계양 갑을입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부평구청장, 계양구청장은 민주당 후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계양을에서는 이제 우리가 명룡대전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안정적으로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지역구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을에서는요 전직 경남도지사 두 사람이 맞붙습니다. 현역 의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또 당의 요청에 따라서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자 가상 대결에서 김두관 의원이 37%, 김태호 의원이 40%로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오차범위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 대결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흔히 낙동강 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산 강서갑, 북 강서갑, 그다음에 사갑, 남구을 세 지역구거든요. 여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경남으로 오면 양산을, 김해, 갑을 이렇게 이제 6곳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울산 북구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지난 총선 때 7곳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구가 부산 북 강서 갑하고 양산 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부산 북 강서 갑하고 양산 을을 방어한다면 아까 얘기한 7석 전체를 다 방어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북 강서 갑하고 양산 을을 국민의힘이 탈환한다면 모조리 다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구인데요. 네. 김두관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친화력이 가장 강한 그런 사람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구에서 악수를 한 번이라도 하면 네. 지지자로 만들어버리는 정말요? 그런 이제 마법을 갖고 네. 있는 분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김태호 의원이 저기 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김두관 의원이 2%포인트 정도 가까스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선거전이 조금 더 치러봐야 되겠지만 예. 김태호 의원한테 다소 승부의 추가 기울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 사수를 이제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그 지역 여론은 조금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한 기사,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구글 트렌드 순위를 반영했습니다. 이슈 폴폴이 고른 7가지 이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입니다. 자, 제3지대 빅텐트가 성사돼서 이번 총선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지 주목이 됐는데 결국에 합당 11일 만에 결별을 했습니다. 제3지대 동력이 꺾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오히려 양측의 선명성이 강화가 돼서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지대가 결렬된 것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 유지 발전의 핵심은 정체성과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비이재명 온건 진보를 대표하고 있고 또 호남의 중고령층,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개혁 보수 내지는 혁신 보수를 대표하고 있고 2030 남자가 지지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은 버스를 탔는데 한쪽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한쪽은 뒤로 가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결렬 선언을 한 게 20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시기가 굉장히 절묘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현역 컷오프 10%, 20%에 대한 통보를 월요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한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결렬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통보를 받은, 그러니까 사실상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 다수가 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쪽은 이 새로운 어떤 이 확장의 이제 계기를 이제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있으면 민주당 출신 현역들 합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치 영역에서는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 공천 논란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반사 효과를 이낙연 대표는 충분히 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엄경영 소장께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지금 거대 양당에서 공천 탈락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제3지대 신당들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 확보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이삭줍기 경쟁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흐름이 만들어질 걸로 보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 지금의 공천,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을 보면 공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인물들을 컷오프 시키거나 배제하고 그리고 이제 경쟁력 없는 인물들을 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본선은 생각하지 않고 혹시 8월 전당대회를 타깃으로 해서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억울하게 배제된 현역들이 이낙연 새로운 미래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반면에 개혁신당은 그러니까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상승세가 이제 본격화하고 있고 또 현역 컷오프가 지금 거의 최소화돼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비례의원 2명만 컷오프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설사 컷오프 의원이 추가로 나온다고 해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낙연 개혁신당에 합류할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오히려 이낙연 새로운 미래당에 비해서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슈 폴폴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